북한이 유사시 사용할 지하 벙커가 평양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위치가 나왔습니다.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 이른바 김정은 벙커는 평양 시내 국사봉 지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12개의 인민군 군단 사령부도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폭탄, 이른바 벙커버스터 훈련 장면입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북한군 지휘소를 겨냥해 개발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유사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들어가서 지휘하게 되는 인민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는 평양 북쪽 삼석구역 대성산의 국사봉이라는 해발 400m 봉우리 지하에 있으며 철봉거기라 불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고사령부 예비지휘소는 최북단 자강도에 있는데 전시에 최후방까지 후퇴한 상황을 대비한 지휘소라는 겁니다. 평양 지하철도 그렇지만 100m 이상 지하에 있죠. 군시설이라면 더 깊게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시설의 경우에는 옆 산에 그 터널이 있고 거기서 지하에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인민군의 정식 군단은 모두 12개로 대부분 사령부가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1군단은 강원도 회양군 철령의 해발 680m 야산 밑에, 또 2군단은 황해북도 평산군 800m 야산 밑 지하에 자리 잡는 등 함경북도부터 황해남도까지 북한 전역의 군단 지휘소가 지하 깊숙이 구축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전력으로 인민군 사령부를 무력화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북한 지도부의 은신처와 지하 핵시설 등을 파괴하기 위해 사거리 800km인 탄두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했고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현재 2배가 된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인 건지 안태훈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를 뚫고 적군의 전투기를 파괴합니다. 미군의 대형 관통 폭탄, 이른바 벙커버스터입니다. 탄두 중량은 2.4톤에 달합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시설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대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렸지만 탄두 중량은 기존 500kg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탄두 중량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미국 측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올해 안에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나 한미통합 국방협의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심 시설은 방어 체계가 견고해 탄두 중량 500kg는 부족합니다. 또 탄두 중량 확대는 기술적 측면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생산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에 곧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독일제 타우러스에 장착할 미군의 군용 GPS 수신기의 수출을 승인한 겁니다. 미군의 군용 GPS 수신기는 북한의 전파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목표물까지 미사일을 유도하도록 하는 타우러스의 핵심 부품입니다. 군은 타우러스 수십 발이 생산국인 독일에서 선적된다며 두세 달 안에 우리나라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F-15K에도 타우러스를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공군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500km 이상 원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한 장의 사진, 주한 미군이 북한의 지하 갱도, 벙커죠. 이 지하 벙커를 모방한 시설에서 여기에 숨어있는 북한 지휘부 소탕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까지 했습니다.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북핵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를 방어할 군의 핵심 전력이 될 전망인데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 한국에 곧 들어올 예정인데 북핵에 대비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타우러스 자체가 결국은 항공기, 그러니까 F-15K 전투기에서 발사를 하는 일종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즉 한 500km 정도 거리를 정밀하게 가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결국 이 미사일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상황이 됐을 때 북한의 핵심적인 시설들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다. 그래서 킬체인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KMPR,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에 있어서 핵심 전력으로 이 타우러스가 활용된다는 것이죠. 네. 자,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미사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의 위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은 이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장거리를 스스로 이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그 원하는 지점을 따라서 아주 낮은 고도나 이런 어떤 지형을 회피해가면서 비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마하 한 0.8에서 0.95 정도로 비행을 할 수가 있고 500km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 특수한 탄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하 핵시설이다라고 할 때, 그럼 이거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폭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하로 들어가다 위에서 터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한 지점까지 뚫고 내려가서 거기서 터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벙커버스터와 같은 성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중 목적 탄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최첨단의 순항 미사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우리 군의 미사일의 탄두 무게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핵심부의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문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사일의 탄두의 무게를 늘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미사일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중량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미사일 모형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미사일이 있으면 앞쪽 부분이 탄두부,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폭탄 혹은 화학무기 혹은 핵탄두 같은 것이 장착이 되고요. 유도부가 있고 그 뒤가 연료입니다. 그런데 얘가 날아갈 수 있는 무게는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 탄두부의 무게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연료는 줄어들고 사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반면에 이 무게를 가볍게 한다면 사거리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거리와 무게의 기준을 정해 놓으면은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 같은 경우가 800km, 사거리 800km에서 500kg의 탄두까지 된다라고 하면 돼 있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550kg 정도로 킬로미터 정도로 길이를 줄이면은 1톤의 무게를 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00km 정도로 또 거리를 더 줄이면은 2톤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800에서 800km에서 500kg의 이 제한을 무게를 좀 더 늘리게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트레이드오프라는 거 저희가 수치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안 되는데 좀 다시 한 번만 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현재는 이제 800에서 500kg까지로 이제 돼 있습니다. 800km에서. 근데 거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탄두의 무게를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덜 싣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550km로 줄어들었을 때는 탄두 무게를 한 1톤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이제 300km 정도까지 더 줄어든다 그러면은 최대 2톤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800km에서 500kg의 탄두를 저걸 지금 1톤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톤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사거리 550km에서는 2톤 정도가 되겠죠. 300km에서는 한 4톤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미사일이 더 크고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저걸 늘리는 것이 가능한데 예. 지금 저렇게 정해놓은 것은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사일 협정 왜 만든 겁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거 그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스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이런 그 능력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 이제 그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제안을 건 거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너무나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국이나 이런 거에서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강대국은 현상 유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강한 능력을 가지기를 별로 원하지 않은 겁니다. 1979년에 최초의 이 규율이 생겼을 때 사거리 180km, 그다음에 탄두 중량은 500kg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10년마다 거의 한 10년꼴로 지금 이게 제한이 좀 바뀌어 왔는데요. 1990년대에 이제 1차 지침할 때는 기존 거 잘 지키고 있냐 이걸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2001년에 바뀔 때는 사거리 300km에 탄두 중량 500kg으로 그러니까 사거리가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거의 마지막 시기에 지금 현재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500kg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그래픽 다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관하셨던 현무2C의 지금 저게요. 발사 장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무2C가 해안에서 발사하면은 그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정권에 두는 것인데 지금 500kg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한미 정상이 논의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1톤으로 늘린다는 것은 지하 벙커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탄두의 무게 자체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 그 군에서 이제 쓰는 이 폭탄을 공격할 때는 이 항공기에서 떨구는 폭탄 같은 걸 많이 떨구지 않습니까? 이 폭탄에서 가장 무게가 큰 것이 쓰는 일반 전투기에서 떨구는 것이 1톤 정도 가장 큽니다. 근데 이런 1톤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건물 하나 정도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500kg 이게 이제 보통 폭탄 파운드로 하면 1000파운드 폭탄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지하 벙커에 대해서는 사실 1톤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뭐 사거리 제한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주변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근데 이 최소한 중량만큼은 제한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접근이 있고요. 사실은 뭐 저도 뭐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현 정부에서 원래 애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할 때 아예 이 중량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500kg 정도 탄두로는 활주로 정도만 깨트릴 수가 있는 파괴력 범위로 보면 그렇습니다. 파괴력 범위로 보면 그렇고 사실 이제 1톤 같은 경우는 지하 벙커 이제 그렇게 깊숙하지 않은 정도의 이 방호 시설 정도는 이제 부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지하 뭐 한 5, 6m 이상 정도 강화 콘크리트 시설 같은 경우는 벙커버스터라는 별도의 폭탄을 써야 되지만은 벙커버스터를 쓰더라도 일단 탄두 무게가 무겁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1톤 이상이라는 그 제약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탄두가 몇 톤 정도는 돼야지 확실하게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하 벙커를 어느 정도까지 노리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지금 이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한 20에서 한 30m 정도까지 이제 치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탄두 중량 자체는 한 2톤 이상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또 목표마다 틀립니다. 만약에 뭐 김정은이 지휘부로 쓰고 있다는 한 지하 100m 정도의 벙커를 파괴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몇 톤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항공기에서 떨구는 슈퍼 벙커 버스터라고 14톤짜리 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파괴가 가능한데 이제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주요한 적 지휘 시설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부수기 위해서는 1톤 정도의 제한을 이런 걷어내는 이런 노력 아주 필수적이고 그래서 현 정부가 굉장히 잘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그 가끔씩 출격하는 B-1B라든가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은 그야말로 평양의 핵심 중에 핵심은 거기한테 맡기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래도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겠다 이제 그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방 이 부분에서 우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가겠다라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게 소위 북핵에 대비해서 삼축 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킬체인, KAMD, KMP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KMPR 그러니까 이것이 대량 응징 보복을 의미합니다. 이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능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축.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 방어하는 그다음에 KAN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그것도 마찬가지고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건 북한이 혹시 선제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그걸 완전히 보복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렇습니다. 이 킬체인과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과 발사하는 과정에서의 의미입니다. 킬체인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들을 꺼내놓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제 킬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KAMD는 킬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상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지 못해서 공중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 KMPR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에 하나 이런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라고 할 경우는 북한 수뇌부를 전부 제거하겠다라는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이라는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갖게 되면서 과연 비핵 수단으로 이런 응징 보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재래적 능력으로서 최대한의 능력을 보유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다는 건데 청와대가 시인도 부인도 안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먼저 어느 정도까지 제안한 것인지 뭐 이런 자세한 전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거를 그 합의를 해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북 억제 능력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되려 미국이 신경 써야 될 어떤 목표들이 더 줄어들게 되고 미국은 또 예를 들어서 평양 핵심부라든가 이런 것만 공격하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능력이 국방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맹으로서 옳지 않은 방향이다. 특히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가지면서 고도화시켜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핵 개발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게 최소한 재래 무기조차 강력한 걸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맹으로서의 어떤 기본 가치에 손상이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게 협의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의 안보 당국자들이 만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SC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미 그 연례 안보 회의, 협의회. 바로 이제 이 협의회에서 분명히 안건으로 토론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군사 협의회, 그러니까 MCM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침 개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SCM이 10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거예요? 10월에 지금 이제 서울에서 열리고요. 보통 이제 이 SCM 이번이 이제 49차 SCM일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번에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제 소위 ICBM 능력을 갖춰가는 상황에서 능력을 어떻게 올려갈 거냐.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전작권 환수라는 이슈를 놓고 지금 이제 과거 이전 정부에서 조건부라고 했던 것을 시한부로 다시 좀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아까 보니까 현무 투시가 사우리가 북한 전역을 넘어서 중국 일부 지역까지 가던데 중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지만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늘려가고 심지어 거기에 핵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자주적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국만 가지고 어떤 시비를 걸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이 중국의 의도가 별로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국가관계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순수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절박한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양보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오늘 그 주목할 만한 기사라고 제가 본 것이
북중 국경 지역, 접경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이 혹시 군사 행동을 북한에 대해서 뭐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계태세 강화하고 있고 특수부대라든가 각종 부대들이 훈련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일단 중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보다 먼저 북한의 WMD 그러니까 핵과 이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오고 있고요. 네. 이러한 훈련들 자체가 사실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예. 이미 2012년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중국은 이러한 능력을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셈법들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은 이런 북중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일종의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또한 사실 이것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 동맹에 대해서 혹시라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읽힐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서해상공에서 미 정찰기하고 중국의 전투기가 이 축축발까지 갔었다는데 서해 인근 상공에서.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전하고 지금 좀 미국 중 간의 기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북 제재 뭔가 보조를 맞추는 듯했는데 지금은 서로 갈 길 가는 듯한 양상인데 이런 것이 한반도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새롭게 등장하는 강대국과 기존의 강대국들 사이에 충돌 자체가 결국은 커다란 전쟁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뭐 일부는 이걸 투키데스 덫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그러한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충돌의 어떤 계기가 북한 문제라든가 혹은 지금 이렇게 뭐 센카쿠 등 이런 그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관심들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문제였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결국 경제적 번영이 소중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관점이었고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도 양측 간에 서로 사이는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기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그 소위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펼쳐질 것이냐. 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군사적 충돌로 이런 어떤 가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그러한 관측을 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하고 탄두를 미국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그 전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용인해 주는 대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시대착오적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가 서로 한미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런 지침 어떤 이런 그 한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되려 그렇게 됨으로써 양측이 전략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이런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했고 사실은 2015년에 우리가 8월에 굉장히 충돌도 있고 긴장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때 추진을 했어야 되는 일인데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양욱 한국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회 시각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